예, 안녕하십니까. 허영광TV 2026년 2월 28일 제80회 박정희 대통령과 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최계화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영광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광이 해인의 조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3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온고지신이라고 해서 과거를 반추하해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이러한 방송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대통령과 최계화 대통령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과 독재의 그림자. 오늘은 박정희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정희, 영광과 그림자, 이렇게 극명한 평가가 갈리고 있죠. 그러나 이 어른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맹긴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6 당시 정치 상황은 혼란과 권위의 공백이었습니다. 4.19 이후 국정은 불안정했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 제2공화국이 수립돼서 내각 책임제를 했는데, 대통령은 윤보선, 총리는 장면씨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고, 리더십이 부재했고, 학생 노동 시위가 빈발했고, 사회질서 악화와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자유는 확대되었지만 통치는 약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그때 당시는 5.16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서울 시내에 이렇게 폭격맞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후 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회는 많이 혼란스러웠죠. 허구한 날 시위가 눈만 뜨면 시위를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었는데, 이 당시는 우리 국민이 군인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5.16 군사정변은 이것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이거는 앞으로 또 후대들이 평가할 문제죠. 혼란과 빈곤의 시대에 군이 직접 나섰습니다. 근데 이때의 얘기를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 밤 저녁 9시에 도랑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하고 강대양 변호사 등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 반주를 겸해서 식사하시던 중, 내일 새벽 4시에 박시성을 가진 장군이, 소장이 혁명을 하고 또 도약의 시대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18년간 집권할 것이다. 이렇게 딱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있던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진짜 4시에 이런 그 군사 정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박정희 장군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위대한 혁명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대화로 이끈 그러한 위대한 혁명이 됐죠. 박 대통령의 그 선언문 중에서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에, 총력을 경조한다라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혁명을 하게 됐죠.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절대적 빈곤의 시대였죠. 61년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80달러 수준.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빈국만도 못한 이제 그러한 수준이었죠. 산업 기반은 거의 없고 실업률은 대부분이 실업이고 당시 미국 원재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였었죠. 만성적 재정 적자에 있었고 서울 곳곳에는 판저천이 형성되어 있었고 식량 부족과 물가 불안이 심각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가난 탈출을 전실이 원했던 시절이었었죠. 이러한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대한민국을 경제부국으로 이끄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가 혼란스럽게 정치 깡패가 판을 치던 시절이었었는데 정치 깡패를 일소하고 사회 악을 일소하는 그런 효과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전부 다 총력을 겨울여서 경제 발전을 하는데 다 같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이러한 역할을 저희 국민들이 함께 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 기반 시설에 우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최초의 그러한 역할을 하셨죠. 이 소양댐만 하더라도 이때 서울에 물이 잠겨서 비만 오면 물이 잠기고 그래서 이 댐이 필요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돈도 없을 시기에 정주영 회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력댐을 완성하게 되었죠. 저도 이 댐을 지을 때 한번 여기 가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적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주민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박정희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전자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은 사사건건 모든 걸 다 반대했습니다. 저도 이 김영삼 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이 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되게 욕을 했어요. 이거 해야 될 일을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두 분은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이제 이런 이유를 댄 거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도로가 닦여야 차가 다닐 수 있다. 그래야 차가 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결국은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차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고 그나마 더 부족해서 또 고속도로를 확장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 많은 고속도로가 그 후에 생기게 됐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이 두 분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이 대통령이 돼선 이 사업의 성과, 과실을 따먹는데 집중을 했죠. 그래서 저희 국민들로 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대통령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독일 광부하고 간호사 파견입니다. 이때 국제적 배경을 보면 서독은 전후 경제 성장으로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독일의 광부하고 간호사 파견은 대한민국 산업화 초기 외화 확보 전략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 지원의 경제 돌파구로 추진되었습니다. 파견 규모는 광부가 약 8,000명, 간호사가 약 1만 명,
1963년부터 본격적으로 파견하게 됐죠. 광부는 루르 지역 탄광에서, 간호사는 독일 병원에서 각기 근무를 했습니다. 예, 경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분들의 송금이 대한민국 그 외화 확보하고 경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로에서 국가 신용도는 상승을 하고 근면 성실 이미지가 확대가 됐고 이후 해외 시장 개척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눈물의 외화라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 벌어온 돈으로 돈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눈물의 외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 독일 갔을 때 이 환영하는 모습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탄광에 가고 아우토반을 같이 달리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월남 파병 문제입니다. 이 월남 파병도 그때 월남전이 생기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국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죠. 이때도 그 많은 그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긴 했지만 그 월남 파병을 기화로 해서 국가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이때도 김대중, 김영삼 그 두 분은 그 피 팔아먹는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 참 좀 웃음이 나오죠. 이때 당시에는 냉전과 한미동맹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베트남전은 미소 냉전이 대리전이었거든요. 한국은 강력한 반공 국가였고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파병의 구면은 약 그동안 총 32만 명이 파병이 됐고 1년간씩 근무를 했죠. 32만 명이 파병을 했고 보통 연간 한 5만 명 정도는 상시 주둔을 했었죠. 여기에는 경제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외화 확보도 절실했고 산업화 자금도 필요했고 미국의 군사 경제 지원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제적 효과는 외화 획득이 10억 달러 이상, 그 다음에 군인 급여하고 이런 건 별도로 이러한 수익이 있었고 이때 그 산업화가 많이 촉진이 됐죠. 그 해외 건설 기반을 닦았고 현대 한진 등이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그래서 월남전 특수를 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남의 불행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기회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월남 파병 때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중동 건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월남 특수 이후에 이어진 제2의 외화 확보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아니었다면 이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가서 월남에 가서 보고는 전부 다 안 된다고 한 거를 정주영 씨가 직접 가보고서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우디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됐고 이런 대규모 공사들을 한국이 따오게 됐죠. 그리고 국제적인 배경을 보면 73년 5.1 쇼크 이후 산유국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게 됐죠.
사우디, 쿠웨이트 등 인프라 건설 붐이 한창 일어서 이 그 상승세에 우리가 편승하게 됐던 거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중화학공업 투자 확대를 할 수 있었고 외화 부족을 지속적으로 메꾸고 해외 수주 시장 확대를 했고 정부는 해외 건설 진출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당시 정부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이 잘 되었기 때문이죠. 정부는 지원하고 그 기업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해외 건설 사업 성공의 바로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중화학공업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중화학공업입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2단계 전략이었습니다. 가까운 소비재 산업에서 벗어나 국가의 뼈대를 만드는 산업으로 전환한 시기였습니다. 첫째는 그 73년도에 중화학공업 육성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대 전략을 이러한 6대 전략,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전자 이러한 6대 그 전략 산업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 방식을 정부 주도 금융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고 구미산업단지라든가 마창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을 했죠. 이 당시에. 그래서 경제적 성과로 보면 대한민국이 공업국으로 전환되는 결정한 시기를 만들었죠. 오늘날 K방산이 세계를 진출하는데 이때 당시의 시작입니다. 이때 당시에 시작해서 K방산이 됐고 조선산업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죠. 철강이 그 우리나라를 떠받들고 있죠. 자동차 현대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시발점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6대 전략 산업을 이때 추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어려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961년도에 집권을 해서 79년도에 타계하셨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도에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속도로 지금 앞장에서 말씀드리듯이 경제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1970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77년도에 이렇게까지 1600만 달러로 이렇게 커졌죠. 이때 60년대 초만 해도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79년도에는 1600달러를 넘었죠. 이렇게 1600달러를 넘었어요.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경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고 그러한 기적에 가까운 일을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또 마지막으로 저희 도랑 스승께서 박정희 시대는 도약의 시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상 이분 집권 18년 동안 대한민국은 위대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어요. 박정희 시대가 도약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디지털 문명 시대는 비약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비약의 시대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의 주도국이 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도랑 스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참 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인이라는 것은 단군 조선 이후에 진인이라고 불린 분이 없었어요. 이 진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승께서 처음 지신 글입니다. 근데 이분의 업적을 보면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른의 이러한 그 발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른의 종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 그 1997년 1997년 그 11.6 그 해인데 그 8월 달이었습니다. 그, 그 부여에 사시는 의당 이기의 선생께서 그 우리 스승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수박 한 통을 사서 그걸 들고 가셨는데 수박을 내려놓자마자 칼을 들이면서 이거를 이 수박을 쪼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걸 왜 좀 이따 드시지 왜 지금 하냐고 말씀을 여쭙더니 이거 박정희 머리통인데 지금 잘라야 먹는다고 자르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잘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예언하신 대로 1999년도에 이런 그 11.6 사건에 의해서 이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 어른에 대해서는 무궁한 발전과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가진 대통령의 한 분입니다. 그의 시대는 과도기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시대 배경으로 보면 최규하는 당시 국무총리였으며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그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거죠. 이분의 공으로서는 헌정질서 유지를 했다는 게 큰 공입니다. 급격한 붕괴 없이 국정이 운영되도록 유지한 것이 이 최규하 대통령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유신체제 정리를 시도했었는데 그냥 그 못했고 외교 안정 유지를 하셔서 외교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그런 공과도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 통제에 대해서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그 권위가 없다 보니 5.18 전 단계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한테는 실질적으로 권력이 없었습니다. 형식적 대통령이었었죠.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결국 80년 8월 달에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0월 22일 날 별세하시게 됐습니다. 이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당신의 그 임무는 다 하시고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위대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허영광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